부모님 세대는 평범한 월급으로 집을 샀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10년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전세조차 버겁죠. 뭐가 달라진 걸까요?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전에 집은 그냥 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적으로 집을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누가 이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집을 산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었죠. 그때는 평균적인 집값이 연봉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평범하게 일해도 몇 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전 군인들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 이걸로 수백만 명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정부가 국민들 집 사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중간 가격대 집이 가구 소득의 5배에서 6배예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8배를 훌쩍 넘기도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연 가구 소득의 15배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부부가 둘 다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겨우 집값이랑 맞먹는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죠. 그 사이에 집값은 또 오르니까요.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졌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 세대는 집을 사면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은퇴하고 그 집에서 늙어가는 게 당연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돈을 불리는 수단이 됐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항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요. 건설사들이 짓는 집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고 저렴한 집들이 많았어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처음 살기 좋은 소형 주택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집이 거의 안 지어져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같은 땅에 비싼 집을 지어서 비싸게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고급 주택 위주로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선택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스타터 홈이라고 불리는 소형 주택 비율이 계속 줄고 있고, 호주에서도 젊은 층의 주택 보유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집이 투자 상품이 되는 순간 실제로 거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물건은 사는 사람이 줄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시장 원리거든요. 근데 집은 안 그래요. 사는 사람이 줄어도 경기가 안 좋아도 집값은 잘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규제 때문이에요. 도시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이 땅은 주거용, 이 땅은 상업용, 이 땅은 공업용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도 집이 부족해도 이 규제가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이미 집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새 아파트 짓는 걸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새 건물이 들어오면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자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서울만 봐도 그래요. 강남이나 용산 같은 데는 땅값이 어마어마한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수십 년째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규제도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결국 새 집이 안 지어지니까 기존 집값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공급이 막혀 있으니 가격이 안 내려가는 구조인 겁니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개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땅 비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몇 년 뒤에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땅을 묵혀두는 거죠.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오르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익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집을 짓는 과정 자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건축 허가 받는 데만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재값은 계속 오르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이 엉망이 되면서 철근이랑 시멘트 같은 기본 자재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공사가 멈춘 채로 방치된 건물들 보신 적 있죠? 돈이 부족해서 혹은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들이 굳이 저렴한 집을 안 지으려고 해요.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을 지을 거면 비싼 집을 지어서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신축주택 시장을 보면 중대형 고급 아파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소형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유령주택이라고 부르는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그냥 비워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세입자를 들이면 관리도 해야 하고 귀찮은 일도 생기잖아요. 그냥 비워두고 집값 오르면 팔면 되니까 굳이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밴쿠버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서울에만 빈집이 몇만 채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낡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워둔 거예요. 집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정작 있는 집은 비어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집을 빌려 살면 대부분 집주인이 옆집 아저씨거나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직접 얼굴 보고 계약하고 뭔가 고장나면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관계였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세 내는 집의 상당수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대형 투자회사 소유예요. 블랙스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 하나인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만 수만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회사는 아예 주택 임대만 전문으로 하는데 10만 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예요. 그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헐값에 나온 집들을 싹쓸이한 거죠. 그리고 그 집들을 월세로 돌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회사들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익 극대화죠. 그래서 월세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서비스는 나빠지는데 월세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로비력도 어마어마해서 세입자 보호법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 막는데도 열심히 해요. 미국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4분의 1 정도가 투자자한테 돌아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투자자라는 건 실제로 살 목적이 아니라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하는 건데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이 집을 사려고 해도 현금 들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투자 회사랑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 심사 받고 서류 준비하고 하는 사이에 이미 집은 팔려버리니까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으로 여러 채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다주택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에어비앤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집이나 방을 단기로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원래는 여행자들한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에어비앤비 숙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기 세입자 받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게 돈이 더 되거든요. 특히 관광지 근처는요.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도시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도심 아파트들이 죄다 에어비앤비로 바뀌면서 정작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월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관광객들한테 물총 쏘면서 시위하고 관광객 집에 가라는 구호 외치는 영상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절박하다는 거죠. 리스본, 암스테르담, 베니스 같은 유럽 관광 도시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도시가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처럼 변해버리면서 실제 주민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집을 못 사는 사람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커피 좀 그만 사 마셔라. 아보카도 토스트 좀 그만 먹어라. 외식 줄이고 아끼면 집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커피 한 잔 5,000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80만 원 정도 되겠죠? 10년 안 마시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얼마예요? 10억이 넘잖아요. 커피 안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집값 상승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올려받아도 그 사이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면 집값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올랐어요.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조인 거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기는 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세금 혜택 준다든지 저금리 대출 해준다든지 하는 거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의도와 다르게 작용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요만 늘리고 공급은 안 늘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 1천만 원 보조금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집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근데 집은 그만큼 안 늘어요. 결과적으로 경쟁만 치열해지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는 거예요.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거죠. 더 웃긴 건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내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고, 근데 자녀가 집 살 때는 집값이 쌌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새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반대하고, 재개발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자기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하면 또 반대하고요. 자기 집값 보호하려고 공급을 막으면서 동시에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대출 조건도 계속 바뀌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금리가 낮을 때 집 사라고 해서 대출 받았더니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면 이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2022년 이후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가구가 엄청 늘었어요. 영끌에서 집 샀다가 이자 폭탄 맞은 사람들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 내는 사람들 상황은 더 심각해요. 소득의 35%에서 45%를 월세로 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선을 한참 넘어버린 거죠. 월급 받으면 절반 가까이가 집값으로 나가니까 저축을커녕 생활 자체가 빠듯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이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사는 게 기본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예전에는 평생 월세 살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당연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가 보유율이 50%도 안 돼요. 절반 이상이 세입자라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은 세입자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어서 월세 살아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긴 해요.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부모 세대 같은 나이대보다 확 낮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자가 보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세대는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 수 없는 구조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토지 가치세라는 건데 건물이 아니라 땅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싼 땅에 허름한 건물 올려놓으면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근데 땅 가치에 세금을 매기면 땅 갖고 놀리는 게 손해가 되니까 개발을 하든지 팔든지 해야 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도 지역 규제를 바꾸는 거예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에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게 하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이 생기잖아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런 개혁을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도 소형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법을 바꿨거든요. 대형 투자회사가 주택을 싹쓸이하는 걸 막자는 얘기도 나와요.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거용 주택을 사는 걸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외국인 주택 구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 살 때 엄청난 세금을 물려요. 다주택자한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하면 투자 목적으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왜 안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성인의 65% 정도가 자가주택 보유자예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에 표를 안 주려고 해요.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하니까 집값 내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기가 어려운 거죠. 집값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최근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 있잖아요. 집값이 폭락하면 집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2008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대규모로 벌어졌어요. 집값 폭락으로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고 파산했고 그게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졌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집값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집값 문제는 천천히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기득권층의 반발도 심하고요. 그 사이에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는 새로 지은 단독주택 중에서 3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억 원 이하인 집이 전체의 40%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16%에서 2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4년 만에 저렴한 신축 주택 비율이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새로 짓는 집 대부분이 비싼 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해요.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이 중대형 평수의 고급 마감이에요. 20평대 소형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어졌거든요. 건설사들이 돈 되는 집만 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살 만한 작은 집은 구축밖에 없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집을 못 사는 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버는 도구가 됐고 공급은 인위적으로 막혀 있고 대형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구조를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집을 사기도 하고 공동주거나 협동조합 형태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정부 정책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다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집값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건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집 살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거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됐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우리 세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집은 원래 가족이랑 같이 살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편하게 쉬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 수익률 계산하고 시세 차익 노리고 남들보다 먼저 사야 하는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 변화가 결국 지금의 주거난을 만든 거예요. 집을 집답게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쭉 갈지 그건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